네, 통신기기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면서 테러 위협이 일상에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새로운 무기들이 전쟁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무기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즈볼라 수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복을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중동 레바논 수도 등에서 지금 무선 호출기, 거기에다가 또 무전기가 연쇄 폭발을 했습니다. 초유의 테러가 발생을 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은 규모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반에 이 페이저, 그러니까 호출기가 폭발을 하면서 네. 뭐 한 12명이 20명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3,000명 정도 부상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튿날에는 이 워키토키가 폭발을 하면서 역시 한 12명, 그다음에 한 뭐 4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총 합쳐서 32명 이상의 사상자와 3,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이 갑갑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국가가 타겟티드 킬링,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 경우는 어쨌거나 부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요. 대부분 이 소위 말해서 인권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네. 민주국가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특히나 이 호출기 공격에 있어서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국가가 수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난의 여지는 당연히 존재한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하마스 기습과 같은 그런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복으로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 파괴력이랄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제 호출기 이번에 활용된 걸 보고 있으면은 실제 원래 제품이 5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쨌거나 속이기 위해서는 무게를 뭐 2배 이상 늘리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기껏해야 한 뭐 30g 정도의 폭약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30g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우리 군에서 쓰는 K413 그 세열 수류탄 같은 경우가 네. 62g의 폭약이 들어갑니다. 그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수류탄 같은 것들이 보통 한 100g 정도의 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거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류탄의 파괴력은 보통 이제 거기서 파편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삐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쇠라든가 이런 금속 물질이 적어서 아무래도 파편에 의한 살상력은 좀 떨어지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될 경우는 뭐 지금 뭐 실명한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손목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아예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단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명의 사람을 무력화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파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워키토키 쪽은 아마도 훨씬 더 좀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사상자 숫자를 좀 약간 헷갈렸는데, 호출기에서는 1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만, 네. 워키토키에서는 20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삐삐라든지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헤즈볼라가 감청을 우려해서 조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그동안 요청을 해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전 세계 정보 기관들 가운데서 가장
휴대폰 감청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보면 뭐 CDMA 뭐 예전에 초기에 나왔을 때 이거 절대 감청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뚫었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5G까지도 해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의 조직원에게 휴대폰 쓰지 말고 네. 삐삐하고 무전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난 2월에 지시를 한 게 바로 하산 나스릴라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 수장이 네. 그 지시를 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한 5개월 정도 전에 삐삐와 그러니까 호출기와 그 워키토키를 구매를 한 건데요. 네. 특히 호출기 같은 경우는 5천 대를 동시에 구매를 한 거예요. 한 군데서.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누가 호출기를 팝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결국 그 5천 대의 폭약이 들어가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공작을 시행한 측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작전이죠. 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들이 그걸 통신수단으로 채용을 한 거니까. 무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저 아이컨 무전기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은 단종된 기종이지만 네. 한 10여 년 전까지 저게 이제 팔렸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거부감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또 누가 폭발물을 심었는지가 아직까지 의문인 그런 상태인데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심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큰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페이저, 이 호출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는 되게 이게 좀 궁금하달까? 의아스러운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네. 이게 분명히 호출기 같은 것들을 갖고 이렇게 저기도 해외를 드나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공항 검색들을 다 통과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폭발물을 갖고 어떻게 이걸 통과가 가능했을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긴 못하지만은 아마도 이 호출기 안 자체보다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건전지 같은 부분에 이 폭약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집어넣지 않았을까? 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건전지의 수명이 다 가기 전에 이 폭발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어쨌거나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뭐 골든 아폴로라는 대만 회사에서 이거를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 회사에서 얘기한 건 아니야 우리는 안 만들었어 이거 헝가리의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팔겠다고 그래서 그럼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팔아라고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네. 이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보면은 거기 이제 여성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중개자일 뿐이다. 그럼 누구의 중개자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그 배후에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제 그 배후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 워키토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폭 과정을 보면은 폭발 직전에 수초간 신호음을 내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 이런 증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격으로 폭발을 시킨 거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원격으로 폭파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이 이게 터진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결국 헤즈볼라 조직원들한테만 이 호출기가 지급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아마 이 격발이 다른 게 아니라 이 헤즈볼라 지도부에서 이렇게 내리는 메시지 그것에 오는 것과 동시에 터졌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굉장히 특수한 그 격발에 관한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해놨을 것이다. 네. 그래서 특정 어느 신호나 이게 올 때 작동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그걸 작동하기 위해서 제3자가 또 이 호출기 전체에다가 이 신호를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굉장히 세밀한 준비를 한 거다. 그러니까 호출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호출기를 호출기처럼 보이게 하고 기능하게 하면서도 저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뭐 일종의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폭탄 네,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든 그런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폭발 장소가 뭐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폭발을 하기도 하고 길에서 그냥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을 했는데 전쟁 범죄라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테러범들을 암살하거나 저격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특히나 어린이, 뭐 부녀자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작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고 네. 아마도 결국 이것을 수행한 주체들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지 않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발각될 위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작동의 한계, 기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휘말릴 수 있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하다라는 비난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무선 호출기가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삐삐 예, 맞습니다. 네. 예. 저게 이제 그 해당하는 모델이었고요. 그 골든 아폴로의 AR924라는 모델이고 뭐 AR도 있고 A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델인데 자, 네. 어쨌거나 뭐 그냥 우리 혹시 뭐 이런 삐삐를 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이즈가 그냥 전형적인 삐삐 사이즈예요, 저게. 네. 그다음에 저 모델이 아마 다른 것이 보통 이제 다른 저 아폴로에서 나오는 모델들은 트리플 A 건전지를 쓰는데 저건 더블 A 건전지를 쓰게 만들어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뭐 저렇게 뭐 충전이랄까 뭐 USB 연결도 가능하게 하고 나름 최신 장비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스마트폰 세대가 생각하면 참 뭐 저런 장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사실은 충전용이 그래서 아닌 거네요. 건전지 그냥 일반 건전지. 예, 일반 건전지를 네. 넣어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 저거 충전지 폭발이 아니냐. 그렇죠.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뭔가 건전지에 특별한 장치를 해서 애초에 같이 보낼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자 분명히 저 삐삐를 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 자 어쨌건 저게 지급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위원님이 직접 이제 제공해 주신 예, 맞습니다. 화면인데 이거는 예. 지금 무전기 예,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저것도 네. 이제 그 아이컴사에 이번에 폭발에 활용된 무전기고 저희 굉장히 저 시절에는 나름 꽤 괜찮은 무전기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네. 저도 뭐 저기종을 좀 뭐 보안 업무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뭐 의심을 갖지 않고 활용을 했을 것이다. 근데 다만 단종된 지 10년이 넘은 모델이기 때문에 네. 저것을 지금 그것도 새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 뭐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고를 리퍼 해가지고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조립해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활용했다. 뭐 이제 그런 거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좀 굉장히 독특한 그 뭐라고 그럴까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배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금 드론이 새로운 무기로 등장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쇳물을 쏟아부는 드론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거는 국제법상 금지가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 드론에 관한 유효함을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쇳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 참호나 이쪽 지역에서 그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런 형식의 드론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요. 드론을 소모성으로 마치
탄약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월간 드론을 뭐 1만 대 이상, 뭐 2만 대까지 생산을 하고 네. 그 중에서 거의 1만 대를 이 소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폭탄을 결합해서 마치 뭐 미사일처럼 포탄처럼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만 대는 그냥 후딱 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었고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애초에 원래 이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활용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독창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론이라 그러면 군사용으로 만든 막 엄청나게 크고 정밀한 무기, 특히 이제 우리 미국의 무슨 뭐 프레데터 리퍼 같은 게 막 높은 상공에서 막 정밀하게 막 이렇게 뭐 화면을 끌어당겨 가지고 뭐 폭탄을 정밀 타격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자, 이게 언제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네. 그 일단 민간 드론들을 워낙 급하니까 그것을 급조해서 네. 정찰용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거기에 급조 폭발물, 그래서 뭐 수류탄이라든가 뭐 박격 포탄이나 아니면 심지어 일반적인 그 포탄을 장착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야, 뭐 드론이 있으면 되지, 뭐 전차가 무슨 필요가 있냐, 뭐 공격 헬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굉장히 극한적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네. 뭐 사실 이제 이것은 약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는 비정상성, 즉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군사 장비를 전부 소진한 이후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드론에 의존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우리가 그 통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전쟁의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이 안에는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드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존을 높게 하는 것이 포탄이 부족해요. 포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포탄이 많이 생산이 돼서 야포부터 공급이 많이 되면 그걸 계속 쏟아붓는 것이 사실 드론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네.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드론에다가 포탄을 결합해서 한 발 한 발을 정말 아껴서 정밀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전쟁의 모습들,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장에서 이 드론 공포가 확산을 하면서 탈영을 하는 병사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 상공에 좀 드론이 등장을 하면 그 소리가 들리면은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보통 이제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포라는 영상에 있어서 네. 딱 그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드론 소리만 윙 들립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몸을 막 이렇게 엄폐물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혹은 참호 속에 숨고 있다고 하더라도 드론은 내 머리로 날아와서 그 위에서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공포감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은 저렇게 드론 가지고 공격하는 사례도 있는 반면 저런 드론에 항복을 해서 병사가 상대편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뭐 엄청난 뭐 최첨단의 막 상급 부대만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선 보병 부대, 소부대, 심지어 분대급에서조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바뀌어 가고 있다. 마치 우리 보병 분대가 뭐 분대 지원하기, 뭐 기관총을 보유하듯이 네. 이제 드론을 운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드론이 어쨌든 새로운 전쟁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북한도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드론 부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전 양상에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드론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1990년대에 이미 독자적인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군에 채용을 하면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굉장히 그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K방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전투기, 전차, 뭐 최첨단 장비를 얘기를 하면서 막상 현대전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드론에 있어서는 좀 뒤처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지난번 공개했던 자폭무인기 2종 같은 경우에도요.
러시아제 란쳇과 유사하다고 하지만 사실 란쳇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장거리 날 수 있는 저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제 하롭이라고 한 거에 유사한데 저건 지금 러시아가 활용하고 있는 샤헤드 136보다 한 단계 발전한 그런 기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의 무인기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2014년 뭐 혹은 얼마 전에 와서 본 무슨 그 하늘색에 네. 굉장히 막 성능이 뒤떨어진 이것을 연상하셨겠지만 그거는 북한이 기만을 위해서 중국 민수 무인기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도 만들어, 순항미사일도 만들어 사실 나름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 저런 드론을 만드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고요. 자, 이제 저것을 아마도 자국군 활용도 활용이지만 러시아의 판매를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이 되면서 거기서 데이터가 쌓이고 어떤 뭐 작전에 관한 교리 그다음에 뭐 전술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 그럼 그게 북한에 거의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도 이렇게 뭐 드론 뭐 중요하다, 뭐 드론 강국, 뭐 드론 나가야 된다 이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정말 일선 부대에서 자유자재로 소모품처럼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 미래전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바논에서 있었던 무선 호출기 테러 소식에 이어서 드론 무기화 내용까지 자세히 내용 짚어봤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